자유한국당이 전원책 변호사를 영입을 해서 뭔가 혁신과 쇄신, 달라진 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한 지 채 몇 주 되지도 않고 바로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헤게모니를 누가 쥐는가 젊고 열정적이며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고 당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젊은 인재가 아닌 지금 대통령 하에서도 받고 전 대통령 하에서도 받고 그 전 대통령 하에서도 받고 심지어 그 전 대통령 하에서까지 정치 생활을 했던 올드보이들이 헤게모니를 누가 잡느냐를 쥐고 열심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역시 자유한국당은 바뀔 수가 없구나 라는 지점입니다. 찌라시바 시즌 7 제 6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찌라시바입니다. 저는 홍광이고요. 그 아이스고래 윤지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연희동 메인 스튜디오에서 메인 스튜디오라기보다는 연희동 골방 스튜디오에서 저희는 메인 스튜디오가 없습니다. 신도림 부설 스튜디오와 연희동 골방 스튜디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정말 녹음하는 곳 다워졌어요. 예, 비주얼적으로는 조명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뭐 마이크 이런 거는 당연히 다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 뭐랄까요? 저희가 원래 남의 녹음실, 저 아는 형님의 녹음실을 빌려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한 6년 전쯤에, 7년 전, 6년 전쯤에. 벌써 그렇게 됐군요. 2011년 연말이니까 횟수로는 7년 전이고 정확히 따지면 한 6년 몇 개월 전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구나. 근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돈을 내고 이러다가 이제 우리도 녹음실 같은 거 하나 공짜로 해서 마음대로 시간도 쓸 수 있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많은 분들께 돈을 좀 달라. 후원을 이제 해달라고 했고요. 많은 분들께서 연말정산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흔쾌히 돈을 주셨습니다. 그때가 흔쾌히? 저희의 마지막 불꽃이었어요. 흔쾌히였을까? 흔쾌히였죠.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뭐 마동석 같은 분이 패널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워서 주진 않았을 것 같고요. 기부금 공제도 안 되는데 돈을 10,000원, 20,000원씩 모아주시고 저희 패널이신 제키 누나가 또 거액을 제키 누나의 어머님이 정확히는 거액을 쾌척하셔가지고 대주주죠.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여태까지 계속 못 보고 있는데 저희가 제키 누님이라고 불리우는 저희 패널 분이 여기 공간 카페 보스토크 서대문구 연희동 90-16 카페 보스토크를 이제 이 준비를 하시면서 창고로 쓰려고 했던 공간이 있다. 여기서 녹음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후원금 받은 걸로 컴퓨터도 사고 뭐 다 해가지고 드디어 저희가 여기에서 녹음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도 벌써 한 5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슬슬 이제 저희가 좀 미안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키님 요새 너무 잘 나가고 방송 녹음을 할 시간이 없으시거든요. 맞아. 그래서 우리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데 어쨌든 열심히 여기서 죽치고 있는 찌라시바입니다. 장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녹음이랑 녹화랑 잘 하고는 있지만 사실 욕심이 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지금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뭐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 사실상 그 뭐라고 할까요? 더 이상의 욕심을 부리는 것은 후원금으로 받아봤자 돈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다 사비로 채우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방송이 뭐 팟캐스트든 유튜브든 뭐 다른 어떤 기타 계기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해져서 돈을 많이 벌게 되지 않습니까? 초반 투자비를 우리가 다 뽑아 먹을 것이다. 뭐 무슨 그런 거 받아서 뭐 전액 뭐 무슨 어디 뭐 위안부 할머니들께 드리 뭐 이거는 나중에 일단 우리가 투자 돈부터 뽑고 누님한테 밀렸던 이 골방 월세도 좀 월세 조로 뭐라도 좀 드리고 좀 도와드리고 그러고 나서 남은 돈을 좋은 일에 쓸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유명해지거나 혹은 지금이라도 뭔가 좀 도움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은
첫 번째로 이제 유튜브라든가 팟캐스트를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두 번째로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두 푼으로 끝나지 않을 줄 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이스고래 윤지원님, 네. 일주일간 근황이 어떻습니까? 뭐 저의 근황이라기보다는 저희 네. 뭐 아마추어 그 예술가들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죠. 저희 마포아트 센터에서. 몰라요. 그래요. 뭘 미리 말한 듯이 얘기를 하세요. 커뮤니티 아트 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네, 지금 하고 있고 그거 열심히 마포구에 있는 예술가들이 이제 뭐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술가들이 네. 이제 그 지역별로 네. 그 연극이든 합창이든 무용이든 네네. 댄스, 카니발 뭐 이런 거 밴드 네. 각종 동아리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 활동을 저희가 강사를 파견하든 네. 다른 여러 장소를 제공하든 네. 그런 걸 활동을 지원합니다. 네. 그리고 막판에 연말 가까운 시기에 네네. 무대에 올라가는 것과 네네. 같이 지원을 해드리고 진행을 지금 하고 있죠. 네, 그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렇게 뭐 대관도 이제 도와드린 것이고 그렇죠. 행사 진행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뭔가 이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주고 계시다. 특히나 소극장 연극을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네. 그 여러분들 대학로 가서 연극 보면 아시겠지만은 일종의 뭐 바람잡이라고나 할까요? 뭐 무대 앞에 나와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오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뭐 이러면서 MC 딩동 같은 분들 그렇죠. 말씀하시는 약간 거죠? 이제 네. 뭐 핸드폰 꺼달라 뭐 하는 이런 뭐 주의사항 얘기하는 예, 걸 예, 이제 예. 재밌게 풀어내는 거예요. 네네. 이제 그런 역할을 좀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어저께는 처음으로 박수도 받았어요. 그걸 너무 잘했다고? 예. 그래가지고 좀 뿌듯하게. 대학로 때의 어떤 그 본능 기질이 막 꿈틀꿈틀 올라오는 요새 그런 느낌이에요. 난 아직 늙지 않았다를 확인하고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그 뭐랄까요? 저번에 저희 유튜브 댓글에 겐세이란 말을 쓰지 마라. 겐세이. 예, 그 제가 내가 나한테 겐세이를 넣고 있죠.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뭔가 이렇게 제한을 둔다 뭐 이런 뜻으로 제가 한 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순간 멈칫합니다. 잠깐. 그때 뭐가 떠올랐냐면 근데 이은재 의원이 왜 최근에 또 야지 뭐 이래가지고 뭐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용어를 되게 좋아해요. 야지, 겐세이 뭐 이런 거. 그래서 국회 도시락 뭐 국회 식당 가서도 저 와리바시 갖고 와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이런 소문이 있을 정도로 이런 루머가 있을 정도로 일본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분이 또 그 국회에서 겐세이란 말을 써가지고 한참 또 화제가 됐었습니다. 미치겠다. 네, 그래서 요걸로 한번 엮어볼까 했다가 괜히 겐세이란 말만 하고 그 말을 그냥 해버렸어. 라고 핑계를 준비했지만 사실은 그냥 제가 그런 현장의 전문 용어를 좋아해서 가끔씩 썼거든요. 네, 그런 시사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앞으로도 제가 되게 고급지거나 아름다운 한글만을 사용하면서 살아온 삶이 아니기 때문에 아나운서처럼 딱딱 그 국어 대사전에 딱 있는 그런 말만 이렇게 쓰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네, 하여튼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할 건데요. 앞으로도 가끔 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지적을 해주세요. 조금씩 고쳐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오프닝 하고요. 뭐 더 할 거 없으니까 바로 이제 시사고래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고래 시사고래. 그 시사고래 시간이 지금 세 번째 맞나요? 네,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맨날 세 번째예요. 자, 오늘의 소식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유한국당과 전원책, 뭐 나경원 뭐 이런 인물들이 또 화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뉴스거리가 많이 나왔어요. 그 소식이 제일 먼저. 일단은 자유한국당 동정에서 하다 보니까 자꾸 자유한국당의 지난 한 주 동안의 동향 보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희의 지난 7년간은 항상 그랬어요. 조중동 동향, 그렇죠. 뭐 자유한국당 동향. 지난번 저번 코너에서 제가 이제 그 지난 회차에서 그 이제 뭐 반성 모임 하면서 이제 그 외부 연구 결과 발표 이런 거 했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어서 돈 내고 이제 시간을 쓰게 그렇죠. 통해 버리는데 지난 11월 9일에는 이제 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 주최로 열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 바로 살리기 국민 대토론회. 네네네. 라는 것을 했다고 해요. 아, 엄청 기네요. 네, 윤상현 의원이라고 하면 사실 모르시는 그분 맞죠? 저기 그 박근혜 503 보고 막 누나 했던. 네,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503 입장에서는 자기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의 손예진이고 이제 윤상현이 이제 정혜인이죠. 이제 동생이니까 그런 관계입니다. 네. 이날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을 한 거에서 보면은 네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네. 그분이 한평생 감옥에 있을 정도로 잘못을 했느냐는 뭐야? 좀 귀엽게 말했나요? 맘바야. 아니 그건 너무 올드 했냐야? 뭐 이렇게 애교 부리면서 이렇게 했냐? 죄송합니다. 네. 박근혜가 한평생 감옥에 있을 정도로 잘못을 했냐라고 반문을 한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럴 정도까지 잘못하지 않았다. 지금 형사 재판 중이니까 거기에 공감할 국민은 없을 것. 예. 이라면서 네네. 무슨 소린가요? 제가 보기에는 누가 뭐 한평생 살라고 했나요? 15년 살라고 했지. 그러니까 무기징역도 아니고 말이죠. 그냥 7순 8순 정도는 감옥에서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참고로 대한민국 기네스 기록이 136세까지가 최장수 기록입니다. 아, 그럼 뭐 인생 한참 남았어요. 네. 인생 모르는 겁니다. 그럼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발언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핵심 중에 하나가 반문연대. 입법부내에서 반문연대를 만들어서 자유민주주의를 만들게 해야 한다. 라면서 상당한 논리적 비약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반문연대를 만들면 자유민주주의를 만든다. 그런 프레임으로 가져가고 싶은 건가 보네요. 문재인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 김정은 찬양 집회가 버젓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등 남북대화 김정은 찬양은 다른 일, 누가 같은 일이라고 했나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수사하는 얘기도 없다. 그러니까 이들을 김정은 그를 찬양하는 집회가 있다면서 이들을 찬양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수사하는 이런 것도 없다면서 이런 이제 성토를 해요. 그러면서 결국 정말 태클 걸고 싶은 게 한두 개가 아니네요. 그렇죠. 이제 반문연대 계속 얘기가 나오고요.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발언에 있어가지고 노무현 정권 때 패족이란 말이 지금도 나온다. 라면서 크게 한번 죽어야 살아나는데 여기까지는 맞아 보여요. 우리가 사과와 반성을 3-4번 했으나 국민은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진정성이 없다고 한다. 라면서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해요. 정말 태클을 너무나 걸고 싶습니다만 일단은 본인의 어떤 간단한 평가 이야기 어떤 리액션을 좀 보여주시죠. 뭐랄까요. 욕을 하고 싶으신가요? 욕을 하고 싶은데 아까 방금 전에 언어생활 얘기를 해가지고 겐세이 이런 걸 쓰지 말라 그랬지 욕하지 말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런가? 빠가야로 치시오 쿠소 빠가다 혼돈이 빠가다 뭐야 메롱다 그런 거죠. 정말 이 대사를 들으면 정말 만화로 그리면 주변이 싸해지면서 갑분싸 자막으로는 싼을 얘기하면서 낙엽이 휙 날아가면서 정말 올드한 감성을 가지고 있군요.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 뭐랄까 저는 이제 뭐 정치인이 어떤 특정한 프레임을 짜고 자기네 어떤 정치 조직의 이득과 정권 창출 재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재창출이 아니라 정권 창출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모습은 뭐 마땅히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자유한국당이 가고자 하는 길은 사실상 모든 국민들이 가고자 하는 길과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것 자체를 존중해 주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본 바탕은 존중을 하지만 그 바탕 위에서 날뛰는 꼬라지가 심히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 나경원 의원이 한 말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자유민주주의라면 김정일을 찬양을 하든 문재인을 찬양을 하든 박근혜를 이명박, 이승만, 박정희, 윤보선, 장면, 최규하, 아이고 많다. 트럼프, 뭐 아베, 시진핑, 무슨 푸틴 그 누구를 찬양해도 상관없는 게 자유민주주의. 그렇죠. 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들은 사실은 그게 아니다. 역사적인 그거를 따져보면 뭐 자유라는 뜻이 그게 아니고 어쩌고 막 말을 하겠지만 그딴 건 다 상관없고 모든 일반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느끼는 자유라는 개념은 그런 것까지 포괄해야 되는 자유라고요. 당연히 뭐 우리랑 북한이랑
이렇게 싸우고 그러니까 적국인데 그 역사가 있는데 뭐 김정일 이렇게 좋아하면 되냐 이거 간첩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실제 간첩이 아니라 그냥 북한 좋아하고 그래서 김정일을 좋아할 수도 있고 김정은을 좋아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북한이 너무 싫어가지고 뭐 김정은 욕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용이 돼야 된다고요. 자기가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떤 공권력의 개입이라든가 아니면 사회 분위기적인 억압이라든가 그로 인한 자기 검열 같은 게 일어나서 안 되는 게 자유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그렇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그렇고 그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전 지구에서 다 들고 일어나갖고 막 시위하고 싸우고 막 전쟁하고 다 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겨우 갖춰진 그거인데 그거 자체를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억압을 하면 안 되죠. 물론 특수한 목적, 예를 들어 국가 전복의 목적을 가지고 간첩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당연히 그건 그때 별도로 뭔가 뭐 내라는 모죄라든가 뭐 스파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이제 다뤄야 되는 거지. 이렇게 사상 자체를 그러니까 이게 빨갱이거리고 간첩거리는 게 자유라는 말의 모순됨, 자유라는 말과 자기들이 억압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에 대한 모순됨을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부러 얘는 범죄자야라고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빨갱이라든가 간첩이라든가 뭐 북에서 지령을 받았다든가 종북이라든가. 아니 종북도 사실은 해도 되지. 자유인데 시발. 그래서 그럼 니네 북한 가라. 가고 싶겠지. 진짜 종북주의자 북한에 살고 싶겠지. 근데 지금 못 가게 하잖아요. 국가에서. 우리가 뭐 수교를 맺은 것도 아니고 무슨 교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 지역으로 거주 이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닐까? 종북주의자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주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가 이거 자체를 막으면 안 된다고 봐요. 저도 북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모든 독재 정권을 완전 개싫어하기 때문에 박정희, 전두환, 뭐 김정은 다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떤 사안, 뭐 북한과 평화 모드를 만들어야 되고 전쟁을 없애야 되고 하는 그 지점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래 우리 잘 대화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저는 이제 이 북한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대북 뭐라고 해요? 대북관? 뭐 하여튼 그런 거를 그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그거를 뛰어넘어서 오히려 북한 자체를 아예 인정할 수 없고 취급하면 안 되고 다 그냥 죽여버려야 되는 뭐 이런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그게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자유의 용광로 속에서 네. 분명히 걸러줄게 걸러지는 게 이 민주주의 시스템이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맞는 말이고 상당히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아직도 자유한국당은 박근혜의 수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형님의 감성이 올드한 것처럼 이분들의 어떤 정치 시사를 바라보는 뭐 임마? 그것도 굉장히 옛날에 돌아가고 있어요. PC통신 시절로 이제 추측이 되는데요. 촛불이 타오르기 시작한 게 2년이 지나갔고 예. 박근혜가 깜빵에 들어간 지 뭐 1년 반 됐나요 이제? 뭐 그렇죠. 그런 1년 상황에서 정도 됐겠지. 네. 이렇게까지 뭐 박근혜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을 거라고요? 글쎄요. 아직 너무도 이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내준 거에 대한 계기가 너무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네네. 지금 자유한국당 지금 딥 임팩트를 한번 맞은 거거든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딥 임팩트를 한번 맞은 상황에서 지금 빨리 그 상처를 빨리 치유를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똑같은 그 결정적 타격을 입었을 때 그 당을 기적적으로 부활시킨 게 박근혜였거든요. 천막 당사 짓고 진짜 이건 진짜 뭐 어디 토굴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 근데 그거는 지금 생각해 보면 부활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수렁으로 빠져드는 게 돼버린 거죠. 당시에는 완벽한 부활이었으나 그 본인이 이제 이 당을 또 다시 지옥으로 밀어버렸기 때문에 차라리 그때 매를 먼저 맞았으면은 지금의 딥 임팩트는 없었을 텐데 말이죠.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자유한국당 인적 쇄신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아까 얘기했었죠. 전원책 변호사가 네네. 두 번째 조직 강화에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데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영입이 됐었어요. 한 달 전쯤에. 예. 근데 지난 뭐 오늘단두대 어쩌고 하더니 허세가 아주 문자가 띠링 뜨면서 해촉되셨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고 네. 전격적으로 경질이 됐죠. 네. 해촉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위원회에서 경질이 됐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당내에서 일부 좀 반발이 나오고도 있고
아, 왜 해촉을 했느냐? 네. 아니 나중에 뭐 3고초로도 모자라서 뭐 10고초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데려왔는데 데려왔다는 표현까지 써놓고 한 달 만에 그냥 아무런 성과도 없이 땡엉 잘라버리는. 왜 잘랐을까? 일단은 뭐랄까요, 왜 잘랐을지. 상당히 전원책 변호사 같은 경우가 좀 정계 경험이 전무했죠, 사실상. 사실상이 아니라 그냥 보수 농객이었고 자유선진당 대변인 한 3일인가 한 거 말고는 없잖아요. 뭐 어디 출마한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너무 그답지 않게 좀 많은 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거나 아니면은 본인에게 주어진 그 위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좀 넘어서서 무슨 전당대회 일정까지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좀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너무 의혹이 거세가지고 아 얘는 너무 오버한다 해갖고 잘랐나? 근데 그렇다고 해도 너무 잘랐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비춰지는 여론이 자유한국당의 인적 쇄신의 의지가 없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 그렇죠. 그렇게 게 돼버린 거예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사실 전원책 변호사의 어떤 정치력으로 봤을 때 얘 높이 평가해 줄 수 있느냐. 애초에 뭐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뭐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뭐 한 달간의 활동으로 봤을 때에는 좀 그런 정치적인 역량이라든가 계산법이라든가 그런 어떤 정무적 판단이 조금 떨어진 건 아니었을까. 그런 많이 떨어져 보이던데. 본인이 원래 그 방송에서 했던 거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그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하는 올드보이들 이 사람들 다 잘라야 된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결국 아무도 못 건드렸잖아요. 그래놓고도 또 태극기 부대를 품어야 된다라는 발언도 하는 한편 이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단순 스피커였을 수도 있어요. 뒤에서 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음악을 재생하는 기기는 다른 사람 거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맞는 말 수가 있어요. 분명히 당에서는 이슈 메이킹하고 언론의 연일 전원책 변호사의 발언이 계속 뜨기를 원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거는 뭐냐면은 전원책 변호사는 스피커처럼 써먹으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거죠. 전원책 변호사는 오히려 그거를 간파했을 수도 있어요. 이놈들이 나의 생각을 존중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 생각을 내 입을 빌어서 얘기하게 해서 나를 스피커로 쓰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회의를 느꼈을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정당에서 자유한국당 내부에 비판이 나오는 거는 아니 이런 사람이면 어차피 나갈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왜 굳이 우리가 경질을 해가지고 이런 이미지를 하게 만드느냐 이런 지금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자유한국당 그 전원책 변호사가 이제 좀 연합뉴스와 이제 통화를 통해서 개혁을 거부하는 정당에 무슨 미련이 있겠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이 녹음한 것과 업로드되는 것 사이에 무슨 뭐 어떤 기자회견을 하실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본인이 뭐 또 폭로할 것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해서 그거를 밝힐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본인이 의원으로 위촉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의원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청탁이 있었다거나 여러 가지 거래를 자유한국당에서 다시 뭐 자리를 하나 잡고 싶은 것 같은데요. 한 달 동안에 본인이 딜을 치려고 하시네. 한 달 동안에 본인이 보고 겪은 거에 대한 거를 가감없이 뭐 얘기를 할 수도 있다. 라는 걸 하면서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미묘하게 시한폭탄이라는 느낌까지는 아닌데 말이죠.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언제 그냥 주머니 속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뭐 이런 거? 그런 느낌? 그렇게 당에 어떤 큰 위기가 올 정도로 심각한 비밀을 알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 사람 뭐 전원책 변호사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뭐 자유한국당에 뭐 뿌리를 흔들고 기둥을 부러뜨려 먹는 이런 식의 뭐 딥 서드 임팩트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진 않을 거. 여러분이 서드 임팩트의 의미를 안다면은 씹덕이죠. 그거조차도 너무 올드하네요. 90년대 말에 나온 거 아닙니까? 역시 내 PC통신 시절 감성으로. 난 PC통신이란 거 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살고 계시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비둘기 날리셨던 분이시죠? 어쨌든 자유한국당으로 많은 운석들이 지금 날아들고 있습니다. 서드, 포스 막 여러 가지 임팩트들이. 이래가지고 총선 뭐 되겠나? 총선이 이러고 보면은 참 멀리도 안 남은 것 같아요. 금방이에요. 또 내년에도 금방 와요. 금방이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잠시 연예계 소식일 수도 있고요. 갑자기요? 국제 이슈인데 오늘 마지막 소식이죠. 아닌데요. 미국 중간선거 이야기 한 번 더 할 건데요.
너님이 자유민주주의 얘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시간 잡아먹은 거 아니야? 아 어쩔 수 없고요. 뭐 어쩔 수 없어. 미국을 먼저 하시죠 그러면. 미국을 아니면은 30초 내에 30초 1분 사이에 요 연예계 소식을 빨리 끊고 미국으로 마무리하든가. 방탄소년단의 일본 방송 출연이 무산이 됐고요. 예, 그 광복절 티셔츠 때문이고요. 이로 인해서 외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일본의 과거 만행이 낱낱이 까이고 있습니다. 예. 그 광복절 티셔츠가 팬이 선물한 건데 의미가 있어서 입었다고 해요. 그래서 입었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일본 애들이 극우로 치우치면서 사회 지도층이 극우로 치우치면서 굉장히 뭐랄까요 단기적이고 예민해지고 과민하고 그리고 되게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너 본능만 남은 사람처럼 반응하는 면이 있어요. 이런 거는 그냥 오히려 좀 더 스무스하게 받아서 프레이밍을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가공을 해서 언론에서 터트려 버리면 진짜 더 뭔가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냥 너네 씹어 오지마 약간 이래 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 조치가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너무 심하다. 너무 오버한다. 라고 해서 그 무의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발로 얘네는 왜 금지를 당했을까를 파게 되는 거예요. 뭐 단순히 궁금해서라기보다는 이거는 너무 과도한 조치다라고 하는 인식이 바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랑 이런 데서 일본의 어떤 사실 아시잖아요. 서구권에서는 우리 아시아권에서 특히 한국, 중국 뭐 이런 데서는 일본 보는 거를 유럽에서 독일 나치 보듯이 보고 있으나 서구권에서는 일본 보는 걸 독일 나치 보듯이 안 봐요. 잘 몰라요.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와페니즈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져서 일본이 무슨 짓을 아시아에서 했는지를 알게 되는 작은 또 이 초석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난리가 났어요. 뭐 CNN, BBC, 뭐 알자지라 뭐 각종 외신들이 그냥 주요 뉴스로 그냥 빵빵 때리면서 일본이 방송 못 나가게 해봤자 방송 취소돼봤자 얘네 뭐 콘서트 하면 다 매진이라서 투어도 돌 거고요. 괜히 긁어 부스러 만든 거죠. 만약에 막 방탄소년단이 이거에 관해서 사과라도 했어봐요. 아유 뭐 일본 애들이 야 이거 뭐 방탄소년단 애들이 사과했어 이러면 또 날뛰었겠죠. 잘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날뛰었겠죠. 뭐 잘한 것 같아요. 쿨하고 좋아요. 네네. 좋습니다. 멋있습니다. 멋있고요. 미국 중간선거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애초에 트럼프도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뭐 역대 중간선거 결과들이 미국에 있어가지고 집권당이 승리한 뭐 사례가 딱 2번에 불과하다고 할 정도로 거의 뭐 집권당의 무덤과도 같은 게 중간선거 같다고 하는데 웬일로 상원에 있어서 이제 물론 선거 구도 자체가 불리했죠. 다시 뽑아야 되는 게 기존 민주당 상원 의원 지역구 그쪽을 더 많이 뽑았어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원에서 이제 민주당에 있어서는 역대급으로 되게 불리한 구도이긴 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공화당이 상원을 했고 그 다음에 하원을 민주당이 먹었죠. 그 다음에 주지사 선거에 있어서도 거의 뭐 1대1로 비겼다 싶을 정도로 공화당이 아주 그 근소하게 26개의 주지사를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와요. 이게 어느 당의 승리라고도 볼 수 없고 뭐 적어도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그래도 사실상 트럼프가 이긴 거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많고요. 여러분 뭐 이 시사 방송에 관심 있는 분 알겠지만은 상원 하원이라고 이름 명칭을 붙여서 그렇지 뭐 상하라고 해서 뭐 상원이 더 우위에 있고 하원이 더 뭐 종속적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건 아니고 하원이 실질적인 의회 역할을 해요. 그다음에 상원 같은 경우도 뭐 나름의 역할을 하지만은 아무래도 하원의 권능을 존중해주고 하원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 같은 데는 땅이 넓고 연방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각 주가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그 주들이 모여서 이제 그 정수가 이제 백악관에 있는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 각 나라와도 같은 주들을 한 방에 미국이란 나라의 어떤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상원이 하는 거죠. 그래서 국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해외 관련된 무역 뭐 이런 경제 같은 부분도 그렇고 좀 미국이라는 국가 전체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게 상원이고 그리고 이제 각 미국 국내의 어떤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가 상황들을 이제 입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컨트롤하는 게 하원이다. 대충 러프하게 갈라보면 그렇게 보면 쉽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한테는 대북
문제가 맞아요. 좀 이제 중요할 테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은 하원에서 민주당이 장악한 거에 있어가지고서는 네. 좀 관심 있는 게 뭐 이민 정책이나 뭐 이런 뭐 경제 문제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남북 문제에 있어서 뭐 크게 관심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원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예. 상원이 중요하죠. 상원이 오히려 이제 뭐 파병이라든가 외교 정책이라든가 좀 긴급한 사안을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원이 일단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트럼프가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정책 노선대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남북 정책에 있어가지고 현재 미국의 방향성은 일단은 크게 틀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속도예요. 네, 문제는 속도인데 일단은 중간 선거에 있어가지고 네. 공화당이 어느 정도 선방했다는 평가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종전 선언이라든가 이런 거를 네. 중간 선거 이전에 좀 빨리 결론을 짓고 싶어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의외로 종전 선언을 빨리 할 수도 있다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된 입장에서 일단 공화당 입장에서는 좀 한숨 돌렸다고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갑작스럽게 또 성과에 그렇게 막 이렇게 매달리거나 연연할 필요가 없는 일단은 네네. 국면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남북 긴장 관계를 해소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네. 그 속도는 조금 더 느긋해질 수도 있다. 미국은 느긋해질 수 있죠. 미국은 느긋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만약에 공화당이 졌었으면은 네. 차라리 그냥 남한 정부가 주도해서 남북 관계를 좀 끌고 가고 미국은 거기 뒤에서 뒷받침이거나 지켜볼게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었는데 미묘하게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네. 어쨌든 좀 저희 입장에서도 좀 더 지켜보고 해야 알겠지만은 네. 남한 쪽에서 좀 더 빠르게 주도할 만한 이슈를 내놓지 않는 이상은 네. 일단은 당분간은 좀 남북 관계 진전의 부분, 대북 제재가 풀어지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은 아직 선결 조건을 좀 더 많이 요구할 수도 있고 네. 판단을 상당히 느긋하게 유보할 수도 있고 네. 정상회담을 굳이 빨리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시간을 버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빨리 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 타이밍은 넘어갔으니까 2년 안에 최대한 트럼프가 욕심낼 만한 밥상을 잘 차려야 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재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재선 전에 업적을 꾸준히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역으로 발상해 보면 북한이 좋아하는 살라미 전술을 미국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서로 살라미 해가지고 씨발 무슨 나노 단위로 햄이 분해가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그 판문점에서부터 시작돼서 이게 미국 북미 그 정상회담까지 갔던 그러한 속도전은 보기 좀 힘들지도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봐야 트럼프가 흥미있어할 만한 떡밥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내보이느냐에 따라서 언제든지 또 빨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이제 시사고래 세 번째 시간 맞죠? 자꾸 헷갈려요. 시사고래만 세 번째 시간. 예,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키 누나가 빨리 오셔야 되는데 이제 슬슬 카페 도착하시지 싶어서 방송 못하지 않을까요? 네, 오늘은 카메라도 잘 버티고 있고요. 지금 제 핸드폰 카메라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잘 버티고 있고 조명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역시 충전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씨. 네, 저희는 다음 코너 아마 조선의 소리를 하게 되면 평일에 이제 신도림에서 할 것 같은데 못 할 수도 있고요. 상황이 좀 바뀌어갖고 하게 되면 신도림에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버튼 누르실 시간입니다. 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려요. 조회수가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세 자리 넘기는 게 꿈입니다, 여러분. 그 팟캐스트에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그 제키 누나 보고 싶다고 하는 댓글이 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주에 노력을 했으나 못했습니다. 저 분명히 실존하시는 분이고요. 네, 허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예. 네, 여기까지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다음 코너 혹은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연희동일지 신도림일지는 몰라요.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